사망자 502명.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안긴 사고. 사건 발생 약 30여 년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이곳의 역사는 삼풍그룹 회장 이준우로부터 시작합니다. 백화점이 들어서기 전 그는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인맥을 이용하여 군용지였던 이곳을 불화받아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8년 전 80년대 후반, 이곳의 개발을 계획하였죠. 그가 구상한 그림은 당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외인주택 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즉 주거용 부지였기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부지 용도를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있을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사건 발생 약 6년 전, 건설은 착실히 진행되었고 89년 12월 마침내 5층 높이의 2개 동을 가진 백화점이 개장하게 됩니다. 그룹 이름을 딴 삼풍백화점. 규모로는 당시 전국 2위에 해당하였고 하얀색이 주류였던 기존 백화점과 다른 분홍색 건물 외관은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초호화 쇼핑몰 컨셉으로 출발한 삼풍은 지금 기준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명품 브랜드들을 대거 입점시키며 명품 백화점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 이미지 속에 감추어진 속사정은 많이 달랐죠. 삼풍랜드. 삼풍백화점의 처음 설계 시 이름으로 목적도 지금과는 다른 아파트 종합상가였습니다. 삼풍랜드 건설은 우성이 맡았는데 완공이 코앞에 온 시점 회장 이준은 갑작스런 제안을 합니다. 바로 건물 용도와 설계를 바꾸자는 것이죠. 종합상가 말고 백화점으로 합시다. 층도 한 층 올려서 5층으로 하고. 하지만 우성 측은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고 이에 회장은 우성과의 건설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후 자사계열 삼풍건설 산업에게 변경된 시공을 맡겼으며 제대로 된 전문가 검토 없이 건설은 진행되었죠. 증축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존재했는데 백화점으로의 용도 변경은 한층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상식적으로도 백화점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 많습니다. 가전, 가구, 도서 등이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그중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백화점에서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식당가는 건물에 무게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하에 위치시킵니다. 하지만 삼풍은 달랐습니다. 중축한 5층의 식당가를 두었으며 바닥을 온돌로 설계하여 물이 필요한 보일러 시설까지 설치하였죠. 증축한 층에 무거운 시설까지 이미 위험성은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5층 시설의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 기둥의 일부는 제거하기도 했고 남은 기둥도 보다 얇게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최초 우원 측에서 설계한 32인치였던 기둥은 23인치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시작부터 모든 게 잘못되어 있던 건물은 준공 검사도 무시한 채 89년 12월 1일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인 94년 1월 백화점 2층에 삼풍문고라는 서점이 입점했죠. 대형 서점의 특성상 책장과 수많은 권수의 책들이 들어찼고 건물은 점차 한계점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이 들어선 이후 셀 수 없이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관리부는 입점한 지 1년여 만에 삼풍문고를 전격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운명을 앞당긴 에어컨 냉각탑. 당시 백화점 옥상엔 냉각탑이 3대 있었는데 이 무게만 해도 36톤, 냉각수까지 채우면 무려 87톤에 달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이었죠. 때문에 개장 초기부터 미세한 진동과 물이 새는 현상이 벌어졌고 가만히 두어도 압박인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냉각탑 작동 시 발생한 소음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결국 옥상 반대편으로 이동이 결정되는데 보통 이렇게 무거운 물건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옮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비용도 아끼고 쉬운 방법으로 처리해. 크레인 대신 롤러를 장착하여 옥상 상판 위에서 천천히 끌어가며 반대쪽으로 옮기는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그 무거운 걸 옮기는 동안 옥상 바닥과 지지 구조물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졌고 건물은 한계점을 점차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전 94년 6월 비극적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미세한 진동과 균열은 기본이었고 건물 뼈대가 구부러지는 현상까지 나타났죠. 또 사고 전날 지붕이 철근으로 올라오는 펀칭 현상까지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일 95년 6월 29일 오전 9시 5층 식당과 비빔밥 전문점 주인 김씨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닥이 2m나 돌출됐고 천장에 조금 내려앉았어요. 빨리 와서 보세요. 직접 가서 본 현장은 심각했죠.
식당 바닥이 기울어져 물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가의 우동집에서는 천장에서 물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와 식사를 하러 왔던 손님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게 됩니다. 결국 식당가 영업이 전면 중지되었고 출입도 통제되었죠. 오후 1시, 붕괴 약 5시간 전 5층에서 큰 파음이 몇 차례 들려옵니다. 이는 에어컨 실외기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소리였습니다. 파음을 들은 몇몇 고객들이 이를 신고하자 백화점 측은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죠. 다행인 것은 더위가 한창이던 6월 여름철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지한 것은 백화점을 찜통으로 만들었고 많은 손님이 백화점을 일찍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옥상의 균열은 이미 10cm나 벌어지며 사실상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후 4시, 붕괴 약 2시간 전 임원 회의실에선 이준 회장을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 측은 건물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었으니 속히 영업을 중단하고 긴급 보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몇몇 이사들이 지금 당장 고객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죠. 하지만 지금 영업 중단하면 그 피해는 그대들이 보상할 건가? 결정권자인 회장 이준이 노발대발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시 방편으로 보수를 하도록 결정되었고 사고를 최소화할 골든타임도 지나갑니다. 오후 5시, 붕괴 약 1시간 전 아직까지 백화점은 1000여 명의 고객들로 시끌벅적했고 관리자들도 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층에 이어 4층의 천장까지도 가라앉기 시작하자 직원들은 고객들이 4층으로 가는 걸 막았습니다. 오후 5시 40분, 붕괴 약 17분 전 임원실 회의장으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현재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부장의 보고였죠. 이 전화가 오자 회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백화점을 빠져나옵니다. 고객들에게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도 없이 말이죠. 오후 5시 50분, 붕괴 약 7분 전 모두 긴급히 대피하십시오! 우르릉 무너지는 소리와 흔들림 등 위협을 느낀 일부 백화점 직원들은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는 비상벨까지 울리며 고객들의 대피를 유도했죠. 몇몇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피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이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에어컨이 있던 옥상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에어컨 실외기가 5층으로 떨어지고 아래층들의 상판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불과 20초 만에 지하 3층까지 모조리 붕괴되고 맙니다. 건물 안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까지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리거나 다쳤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삼풍 백화점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주변은 콘크리트 잔해와 유리 조각으로 넘쳐났고 폭탄이 터진 것처럼 뿌연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떨림과 진동은 주변 수백 미터까지 전달됐으며 소방서, 경찰서 등 주변 관공서의 전화가 폭주하며 불통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현장을 보지 못한 국민들은 공사 현장의 골재가 혹은 백화점의 일부가 무너졌으리라 생각했지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고 직후 언론은 사건을 신속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취재하였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 초기 공중파 3사 모두 외부에 의한 충격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풍 참사 2개월 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도 있었고 이 큰 건물이 부실 공사로 무너졌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방대원 복장을 한 MBC 김은혜 기자가 붕괴 현장에서 설계 도면을 들고 나오며 삼풍의 부실 공사가 알려졌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시켰습니다. 이런 대규모 참사에서 사고 초기 구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대규모 참사를 처음 겪었고 조직적인 대응체계도 미비하여 구조 진행은 매끄럽게 되지 않았죠. 사고 현장에는 소방서와 경찰은 물론 인근 군부대, 지역주민, 민간 봉사자, 심지어는 주한미군까지 수많은 기관과 인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본부와 경찰, 서울시 등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체계적인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조대 인원 통제나 운영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사고 당일 매몰 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붕괴 사고로 수도가 끊기는 바람에 진화 작업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조를 방해한 것은 사건 현장 내 사기와 절도였습니다. 유가족에게 접근하여 사체 발굴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집단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위장하여 백화점 내 물품을 절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를 파악한 구조지휘본부는 자원봉사자 등 일반인을 모두 철수시키죠. 일부 몰 지각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회 각 계층에서 온정도 전해졌습니다. 근처 군부대 장병들은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을 했고 건너편 삼풍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서초구 재해대책본부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인근 부녀 회원들이 컵라면과 빵 등을 작업자에게 배식했으며
경쟁 업체였던 현대백화점도 30여 명의 직원을 사고 즉시 파견합니다. 이 외에도 용접 도구가 필요하다는 방송을 듣고 용접공 수십 명이 달려오기도 했고, 한 업체에서는 최신식 조명 도구를 설치하여 현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따뜻한 온정이 전해져서였을까요? 수일 사이 수많은 사람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구조 열기가 식어갈 사고 11일차. 거기 누구 없어요?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는 수분이 부족했던 현장에서 쏟아진 장대비에 목숨을 연명했고,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난감 기차에 의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명석 군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 뒤에는 구조대원 오빠 나랑 데이트 한번 해요. 사고 현장에서도 농담을 하며 여유를 보였던 유주환 양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가 싶은 사건 17일차, 박승현 양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고립된 상태에서 2주 이상을 생존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사고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2명. 단일 사고로는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대재앙의 원흉이었던 관련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였죠.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준 전 서초구청장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회장 이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됩니다. 당초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형법상 처벌은 약했지만 민법상 벌금은 꽤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삼풍그룹 재산 약 3천억 원 등을 포함한 이준 회장 재산 모두를 손해배상금 등으로 추징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약 7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였고 출소 6개월 만에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탐욕의 종말, 삼풍 대학살. 한 언론은 그렇게 이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사건 발생 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안긴 사고. 여러분들은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